19년을 비워둔 채 서울에 내려앉은 지 세븐 총리의 얼굴에서 외교는 사라지고 생존만 남아있었다. 이 장면을 친선 방문으로 읽는 순간 판단은 이미 늦는다.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 땅을 공식적으로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9년이다.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이탈리아 정상은 한 번도 공식 방안이라는 형식을 택하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나토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 안보, 파트너를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고정해온 국가가 19년을 견디다 2026년 1월에 갑자기 침묵을 깨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도착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대한민국을 이탈리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겠다는 선언을 꺼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엔 예쁜 외교 수서처럼 보이지만 유럽 정치 문법에선 거의 금기에 가깝다. 이탈리아의 전략은 전통적으로 브뤼셀, 파리, 베를린, 워싱턴의 선 위에서만 조율된다. 아시아는 거래처일 수는 있어도 국가의 운명을 나누는 파트너로 올려놓는 자리는 원래 비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멜로니는 그 비어있던 자리를 서울로 채우겠다고 말한 것이다. 19년간 잠겨있던 문을 열면서 굳이 격상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 자체가 계산된 신호다. 단순 구매자, 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위기시 의존, 안보 공급망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왜 하필 지금이고 왜 하필 한국인가? 답은 로맨스가 아니라 숫자에서 시작한다. 지명 하나로 포장된 25% 관세 위협이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각을 거부하자마자 유럽산 자동차와 와인 등 모든 수출품에 관세 25%를 물리겠다는 협박이 나왔다. 25%는 협상용 수사가 아니다. 유럽 경제의 숨통, 특히 수출로 굴러가는 산업국가들의 생명선을 조여 끊겠다는 선언이다. 나토 70년 신화의 핵심은 위기 때 미국이 우산이 된다는 전제였는데 그 우산이 갑자기 칼이 되어 같은 편의 목을 겨누는 순간 동맹은 장식품으로 전락한다. 유럽이 느낀 감정이 당혹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배신감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인데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멜로니의 표정이 비장했다는 묘사는 감상문이 아니다. 유럽이 처한 구조를 압축한 묘사다. 미국마저 유럽을 향해 총구를 겨눈다는 삼면 압박 구도가 직접 깔린다. 즉, 기존 질서가 보호해주던 완충장치가 동시에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정상들이 찾는 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납기다.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물이다. 그래서 유럽은 급히 SAF이라는 자체 방위 조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말은 그럴듯했다. 미국 없이 우리끼리 무기를 만들고 서로 사주며 버티자. 독일의 전차 기술과 프랑스의 항공기술을 합치면 완벽할 것이라는 자기암시는 평시의 회의실에서나 성립한다. 위기가 닥치자 민낯이 드러났다. SAFE를 한 문장으로 잔인하게 정리한다.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다. 기금은 모았는데 병사의 목숨을 지켜줄 무기가 없다. 이게 2026년 유럽의 안보 공백이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상징적이다. 성능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다. 주문하면 공장문을 열고 나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에 2024년 협상 자체가 중단되는 경험까지 붙는다. 비싸고 늦고 협상은 멈추는 구조. 프랑스의 라팔 역시 복잡한 정치적 셈법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급한 불을 끄려는 국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유럽의 주력 공급자가 전시 수요를 흡수할 능력이 없고 정치적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 시간을 더 잡아먹는 순간 유럽 우선은 유럽 지연으로 변질된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독일제 전차를 어떻게 기다리는 애며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은 낭만이 아니라 실전의 언어다. 여기서 멜로니의 선택은 배신이 아니라 계산이다. 침몰에 가는 배에 묶여 같이 침몰할 것인가? 자존심을 버리고 구명고트를 찾을 것인가? 멜로니가 후자를 택했다고 못 닦는다. 그리고 그 구명고트가 워싱턴도 베를린도 파리도 아닌 서울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럽의 리더들이 만든 틀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자 틀 밖에서 답을 산다. 그것도 가장 빠른 답을. 그 빠름을 증명한 사례가 폴란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는 한국의 문을 두드렸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항구에 입항했다. 유럽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속도다.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최소 3년,
길이면 5년이 걸렸을 물량이라는 비교가 직접 제시된다. 핵심은 단순히 빠르다는 칭찬이 아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정확하게 배달했다는 문장이 더 치명적이다. 전쟁은 홍보물로 치르지 않는다. 일정과 성능의 불일치가 곧 전장의 사망률로 환산된다. 유럽의 공급자는 성능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시간을 지킨다. 멜로니가 본 것은 바로 이 시스템이다. 이탈리아 내부에서 2024년부터 독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대목도 그냥 불평이 아니다. 가격은 치솟고 납기는 기약 없고 기술 이전에는 인색했다. 이 삼박자는 유럽 방산 질서가 스스로 만든 경목을 드러낸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 정세가 흔들리고 동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미국의 경제 압박이 조여오는 다중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베를린은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는 속도로 대응한다. 이런 구조에서 유럽의 자존심은 국민 생명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전략적 분반자 격상 선언은 곧 유럽 리더십을 향한 통보장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SAFE 기금에 오직 유럽 기업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못 박는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한국을 파트너로 올린다는 것은 구매처 변경이 아니라 권력관계 변경이다. 너희 방식은 틀렸다는 정치적 도박이며 동시에 나는 내 납기를 내가 산다는 선언이다. 프랑스 마크롱과 독일 숄츠의 시선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불편함은 감정이 아니라 유럽 방산 질서에 생긴 균열의 통증이다. 유럽에겐 더 굴욕적이다. 유럽은 아시아를 교역 대상 정도로 취급해왔고 한국은 그 틈에서 생산 능력과 납기 준수라는 가장 한국의 방산 능력이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문장도 마찬가지. 진짜 경쟁력은 유사시 즉시 전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폭발적인 생산력이라는 시스템 측면에 있다. 전쟁을 가정하는 순간 우아한 규정과 정치적 조건은 짐이 된다. 한국은 그 짐을 최소화한 산업 구조로 시간을 팔아준다. 유럽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고 자주하는 그 지점에서 한국은 시간을 납품한다. 이제 첫 장면으로 돌아가야 한다. 19년의 공백, 2026년 1월의 서울, 그리고 격상, 선언. 이 세 가지가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멜로니의 방문은 우호 협력이 아니라 SOS가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멜로니가 보낸 SOS의 수신처가 서울이었다는 사실이 유럽 내부의 위기에 어떤 상처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SOS를 가능하게 만든 25% 관세 위협이 앞으로도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다음 선택지가 과연 베를린, 파리의 느린 공급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는 비대칭이 그대로 남아있다. 25%라는 숫자 하나가 70년 동맹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데는 충분했다. 트럼프의 귀환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서양 동맹이라는 구조적 전제의 해체 신호였다. 그린란드 메이 묘구는 겉으로는 영토 문제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힘의 비대칭을 노골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덴마크가 거부하자 곧바로 등장한 카드는 유럽산 자동차와 와인, 모든 수출품의 25% 관세였다. 이 25%는 협상용 수치가 아니다. 유럽 경제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한 압박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국가들에게 25%는 이익 감소가 아니라 산업 체질 자체를 흔드는 충격이다. 나토의 핵심 멤버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갑자기 군대를 조직해 그린란드로 파병하는 초유의 장면이 벌어진다. 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동맹이었던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같은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면은 상징적이다. 동맹이 방패가 아니라 리스크가 되는 순간 동맹은 신뢰의. 유럽은 70년 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신 예측 가능성을 얻어왔다. 그런데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다. 문제는 단순히 관세가 아니다. 그린란드를 내놓지 않으면 25%라는 구조는 조건부 협박 모델이다. 오늘은 영토, 내일은 방위비, 모레는 기술 이전. 트럼프식 거래는 동맹을 계약 관계로 환원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유럽은 상시적 협박하에 놓인다. 나토의 억지력은 상대를 향해 있어야 하는데 내부로 향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것이 유럽 정상들이 느낀 공포의 본질이다. 유럽은 당황했다. 하지만 당황만으로는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 SAFE 프로그램을 급히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 있다. 미국 없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지적하듯 SAFE는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다는 치명적 한계를 드러낸다. 즉 미국이 흔들리자마자 유럽 내부의 생산 능력 공백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25% 관세 위협은 단순히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유럽의 군수 산업이 전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동시에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25% 관세는 즉시 발동 가능한 카드다. 반면 유럽의 방산 생산은 즉시 증설 불가능하다. 이 비대칭이 치명적이다. 미국은 버튼 하나로 시장을 흔들 수 있고 유럽은 공장을 돌리려면 수년이 필요하다. 이 구조 속에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선언하면서도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트럼프의 조치는 유럽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미국의 조건을 수용할 것인가? 독자 노선을 택할 것인가? 독자 노선을 택하려면 즉각적인 무장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계약조차 할 수 없고 프랑스의 라팔은 정치적 조건에 묶여 있다. 이 상황에서 25% 관세 위협은 경제 압박을 넘어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촉매가 된다. 이탈리아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아프리카 정세는 불안정하고 러시아는 동쪽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은 서쪽에서 경제 압박을 가한다. 세 방향의 압박 속에서 이탈리아는 납기 불확실한 무기, 체계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트럼프의 2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유럽 내 질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시험지였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시간이라는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 사례에서 보여주었듯 계약 후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인도했다. 이 비교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동맹을 조건부 계약으로 전환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신속성이다. 25% 관세가 유럽의 숨통을 조이자 이탈리아는 납기와 생산력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를 다시 개선하기 시작한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카드는 결국 유럽의 선택지를 축소시켰다. 미국에 의존하면 협박의 대상이 되고 유럽 내부에 머물면 생산 병목에 갇힌다. 이 구조에서 제3의 선택지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다. 서울이 그 선택지로 떠오른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시간의 계산 결과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25%라는 압박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반복, 가능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지에 따라 유럽의 안보 구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점에서 이 불확실성 자체가 이미 베를린과 파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SAFE는 이름만 방패였고 실전에서는 종이었다. 유럽은 25%의 관세 위협과 동맹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즉각적으로 세이프라는 자체 방위 조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취지는 단순했다. 유럽 국가들이 분담금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자립 선언이다. 독일의 전차 기술, 프랑스의 항공 기술, 여기에 이탈리아와 기타 회원국의 산업 기반을 결합하면 충분히 계급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문제는 이 계산이 평시 전제에 기반해 있었다는 점이다. 제시한 핵심 문장은 잔혹할 정도로 단순하다.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다. 이 문장은 SFE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찌른다. 기금은 조성되었지만 생산 라인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간 유럽 방산 산업은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다. 계약 구조에 맞춰 설계되었다. 갑작스러운 대량 주문을 흡수할 유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예로 들면 문제가 더 선명해진다. 성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는 상태는 성능 이전의 문제다. 납기가 불확실한 무기는 전략 자산이 아니라 잠재 자산에 불과하다. 2024년 협상 자체가 중단된 경험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공급 체계의 경직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가격은 상승했고 일정은 불명확했으며 기술 이전에는 인색했다. 이는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방산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이다. 다층적 승인, 정치적 조건, 산업보호 논리가 얽혀 납기를 희생시킨다. 프랑스의 라펠 역시 비슷하다. 우수한 플랫폼이지만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이 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 무기 계약이 산업 정책과 외교 레버리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에서
구매국은 일정과 조건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조건부 구조는 부담으로 전환된다. SAFE는 이 복합 구조를 그대로 안고 출발했다. 결국 SFE의 본질적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전시 수요는 즉각성을 요구하지만 유럽의 방산 생산 체계는 선형적이고 단계적이다. 공장을 재가동하고 부품을 확보하고 하청망을 정비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하세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과장이 아니다. 유럽은 수요 폭증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분통을 터뜨린 배경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의 압박은 현재형인데 레오파르트의 납기는 미래형이다. SAFE가 제공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였지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은 아니었다. 유럽 내부에서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SAFE는 재정수단이었지만 생산수단이 아니었다. 이 구조적 결함은 단순히 공급 지연을 넘어 신뢰의 문제로 확장된다. 방산은 약속 산업이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략적 신뢰는 붕괴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우선주의를 외치면서도 납기를 보장하지 못하는 순간 그 우선주의는 주범이 아니라 제약이 된다. 이탈리아 입장에서 SFE는 공동체적 연대의 상징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지연시키는 장치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한국과의 대비가 발생한다. 폴란드 사례에서 계약 후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SAFE의 구조적 한계를 더욱 부각시킨. 유럽이 기금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생산 라인을 가동해 실물을 항구에 도착시켰다. 이는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다. 산업 조직 방식의 차이다. 한국은 평시에도 전시 전환을 고려한 생산 유연성을 유지해왔고 납기 준수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았다. SAFE는 미국 의존 탈피를 목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럽 내부의 병목을 노출시켰다. 미국의 25% 관세 위협이 외부 충격이었다면 SAFE의 무력화는 내부 취약성의 증거. 이중 압박 속에서 이탈리아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유럽 공동체의 규범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즉각적인 전력 확보를 우선할 것인가. 멜로니가 서울행을 결정한 배경에는 바로 이 SAFE의 작동 불능이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의 금고는 가득 차 있지만 전장에 배치할 무기가 없는 상황. 독일과 프랑스가 제공하는 것은 성능 설명서와 정치적 조건이었고 한국이 제공한 것은 납기와 실물이었다. SAFE가 구조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유럽 내부의 균열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 균열이 단순한 조달 문제를 넘어 유럽 안보 질서 자체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성능은 최고라 자부했지만 납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유럽 방산의 자존심은 레오파르트와 라팔로 상징된다. 이 세 요소는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를 유럽 안보 질서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26년의 문제는 성능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 도착하는가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은 단 하나다. 레오파르트를 주문하면 공장 문을 열고 나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스템 경직성의 증거다. 독일의 전차 산업은 장기 계획 기반 생산 구조다. 배량 긴급 주문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부품 공급망은 효율성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고 예비 생산 여력은 최소화되어 있다. 전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 병목이 즉시 발생한다. 2024년 협상 자체가 중단되는 경험은 우연이 아니다. 가격이 치솟고 납기는 불확실해지고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다. 이 조합은 구매국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프랑스의 라팔도 다르지 않다. 플랫폼은 우수하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적 셈법과 까다로운 조건이 계약을 지연시킨다. 프랑스 방산은 산업정책과 외교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무기 판매는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라 정치적 레버리지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구조는 발목이 된다. 급한 불을 끄려는 국가에게 조건부 공급은 리스크다. 성능이 뛰어나도 일정이 정치에 묶이면 전력은 계산 불가능해진다. 동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직설적이다. 러시아가 국경 근처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전차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의 충돌이다. 전쟁은 연 단위로 계획되지 않는다. 분기, 심지어 월 단위로 움직인다. 레오파르트가 3년, 5년 뒤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현재 리업을 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여기서 유럽 방산의 구조적 문제는 더 드러난다. 성능 중심 경쟁은 유지했지만 생산 확장성과
납디 유연성은 희생했다. 평화에 취한 수십 년 동안 생산 라인은 축소되었고 전시 전환 능력은 고려 대상에서 밀려났다. SAFE가 기금을 모아도 공장이 즉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은 생산을 명령할 수 없다. 설비와 조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폴란드 사례는 대비를 극단적으로 만든다. 계약 후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항구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납디 준수가 아니다. 이는 생산 체계가 이미 전시 확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렸을. 물량이라는 비교는 유럽 방산이 속도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간접 증거다. 이탈리아 입장에서 계산은 명확해진다. 레오파르트는 우수하지만 일정이 없다. 라팔은 강력하지만 조건이 많다. 한국의 K2와 K9는 이미 실전에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을 입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다. 생존 가능성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방산 질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SAFE 기금을 오직 유럽 기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이 맥락이다. 그러나 공급 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원칙은 구속이 된다. 이탈리아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유럽 공급 체계에 대한 불신 표명이다. 성능 우위와 납기 불확실성 사이에 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된다. 유럽군이 한국의 납기 속도를 경험하는 순간 다시 느린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속도는 습관이 된다. 납기 준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면 기존 질서는 흔들린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라 유럽 방산 표준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공급, 계약을 넘어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예외가 아니라 기준의 전환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폴란드는 계산을 멈추고 행동에 들어갔다. 그들이 두드린 문은 베를린도 파리도 아니었다. 서울이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납기 단축 사례가 아닌 유럽 방산 상식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이었다.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동일 물량에 최소 3년, 길면 5년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비교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 감각의 차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다. 그들에게 3년은 전략적 공백이다. 몇 달은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다. 이 차이가 곧 생존 가능성의 차이로 직결된다. 유럽 내부에서 SFE가 논의되는 동안 폴란드는 실무를 받았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하다. 기금은 정치의 산물이고 납기는 산업의 산물이다. 폴란드는 정치적 연대보다 산업적 실행력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로 입증됐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전장에서는 일정이 곧 신뢰다. 이 사례는 멜로니에게 강력한 신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독일과의 협상 중단, 가격 상승, 납기, 불확실성이라는 경험을 이미 겪은 이탈리아 입장에서 폴란드의 결과는 비교 기준이 된다. 유럽 내부 공급망이 제공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제공했다는 사실은 선택지를 재정렬하게 만든다. 폴란드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계산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계산은 한국의 생산 체계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한국의 방산 체계는 평시에도 전시 전환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대량 생산을 단기간에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 부품, 공급망의 집중 관리, 계약 이행을 우선시하는 문화, 이 요소들이 결합해 몇 달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유럽의 장기 계약 중심 구조와는 다른 설계다. 폴란드 사례는 유럽 방산 질서의 심리적 균열을 만들었다.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해온 공급 신뢰가 상대화되었다. 성능은 최고지만 납기는 불확실이라는 평가가 성능과 납기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과 비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비교는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다. 기준의 이동이다. 만약 이탈리아가 K2 전차나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도입해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면 그 파장은 폴란드 사례를 넘어선다. 이탈리아는 남유럽의 관문이다.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전략적 위치를 가진다. 폴란드가 동유럽의 시험장이었다면 이탈리아는 남유럽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다.
한국형 체계가 이탈리아에서 생산 배치되는 순간 유럽 남부의 무기 체계 표준은 재정렬될 가능성이 생긴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유럽의 평온은 앞으로 K2 전차가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채택을 늦추고 있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실무를 받았다. 멜로니의 서울행은 폴란드의 경험을 목격한 뒤 나온 계산의 연장선이다. 유럽 내부에서 SFE가 지연되는 동안 한국은 전력을 공급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유럽 방산,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압력이다. 폴란드가 보여준 것은 한국산 무기 구매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곧 억지력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순간 이 사례는 더 이상 특수한 예외로 남기 어려운 선례가 되어가고 있다. 멜로니의 선택은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계산 결과였다. 이탈리아 총리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그것은 유럽연합의 가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SAFE 기금을 오직 유럽 기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다. 유럽의 세금으로 조성된 안보 자금은 유럽 산업을 강화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틀 안에서 보면 한국 무기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조달 변경이 아니라 체제 이탈에 가깝다. 그럼에도 멜로니는 움직였다. 이유는 명확하다. 독일과의 협상에서 이미 2024년 경험한 납기, 불확실성과 가격 상승, 기술 이전 제한은 이탈리아에게 구조적 불신을 남겼다. 주력 전차 도입 협상은 길어졌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의 불안정, 러시아의 압박, 그리고 미국의 25% 관세 위협이라는 3종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런 환경에서 납기, 기약 없음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멜로니는 정치인이다. 명분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SAFE가 제시한 것은 공동체적 이상이었지만 이탈리아군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실체는 아니었다. 반면 폴란드는 계약 후 몇 달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실제로 항구에 도착하는 장면은 상징이 아니라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든다. 이탈리아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다. 이는 유럽 내부 공급망에 대한 공개적 재평가다. 너희 방식은 틀렸다는 선언과 같다. 프랑스와 독일의 불편한 시선은 당연하다. 유럽 방산지에서는 오랫동안 두 국가가 주도해왔다. 이탈리아가 외부 파트너를 선택하면 그 질서에 균열이 생긴다. 그러나 멜로니의 관점에서 질서 유지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SAFE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럽 내부 연대는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 한국은 이미 납기와 생산력에서 검증된 사례를 제시했다. 전치 전환이 가능한 생산 구조, 약속 이행 능력, 그리고 실물 인도 실적. 이 세 요소는 이탈리아가 직면한 시간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다. 이 결정은 정치적 도박이다. 유럽 리더십과의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박의 성격이 다르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 기반이다.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몇 년 뒤에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과 한국의 체계가 몇 달 안에 인도된 사례는 비교 대상이 된다. 선택은 체제 충성도가 아니라 납기 신뢰도로 결정된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격상이라는 표현이다. 전략적 동반자는 단기 계약을 넘어선다. 기술 협력, 현지 생산, 장기 공급망 재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이탈리아가 한국 체계를 도입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면 이는 유럽 남부의 방산 지형을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적 영향력은 상대화된다. 멜로니의 계산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선다. 유럽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부 파트너와의 연결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SFE의 정치적 구호는 설 자리를 잃는다. 실패하면 유럽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나 현재의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납기와 생산력이라는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대칭이 지속되는 한 이탈리아의 선택은 일회성, 이벤트로 남기 어려운 구조적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 코리안 스탠더드는 기술 규격이 아니라 시간의 규격이다. 유럽이 SAFE를 통해 자립을 선언했지만 돈은 있고 무기는 없다는 현실에 부딪힌 반면 한국은 폴란드 사례에서 계약 후 몇 달이라는 납기 실적을 증명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산 속도의 차이가 아니다. 산업 설계 철학의 차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장기 안정계약을 전제로 한 선형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다. 반면 한국은 상시적 안보 위협 환경 속에서 전시 전환을 염두에 둔 생산 유연성을 유지해왔다. 레오파르트 전차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는 상태로 평가되는 순간 성능 우위는 전략적 가치가 감소한다. 전력은 배치 시점에 의해 정의된다. 3년 뒤 도착하는 전차는 현재 억지력에 기여하지 못한다. 한국이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을 맞춰 인도했다는 사실은 성능과 시간의 동시 충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이 바로 코리안 스탠더드다. 이 표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납기 준수. 둘째, 생산 확장성. 셋째, 유사시 전시 체제로의 신속 전환 능력. 폴란드의 K2와 K9을 단기간 내에 공급한 것은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니라 공급망 통제력과 조직적 일사불란함의 결과다. 부품 수급, 조립 라인 가동, 시험과 인도 절차가 병목 없이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정이다. 유럽 방산이 수년을 필요로 하는 구조와 대비된다. 이탈리아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도 이 시간 표준이 자리한다. SAFE 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레오파르트와 라팔의 납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이미 검증된 일정 데이터를 선택한다. 미국의 25% 관세 위협이 유럽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안보 영역에서만큼은 지연을 감수할 여지가 없다. 코리안 스탠더드는 이 압박 환경 속에서 실질적 해법으로 작동한다. 이 표준이 더 위험한 이유는 습관을 바꾸기 때문이다. 한번 몇 달 납기를 경험한 군은 다시 3년 납기로 돌아가기 어렵다. 속도는 기대치를 재설정한다. 기대치가 바뀌면 계약 구조도 변한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온 유럽 방산 질서는 성능 중심, 담론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는 순간 질서의 중심축이 이동한다. 만약 이탈리아가 K2 전차 체계나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도입해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면 코리안 스탠더드는 남유럽으로 확산된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관문이다. 이 지역에서 한국 체계가 생산 운용되기 시작하면 납기와 후속 지원의 기대치는 자동으로 상향된다. 프랑스와 독일의 기존 공급 체계는 비교 대상이 된다. 미국 언론이 유럽의 평온은 K2가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채택을 늦추고 있다는 평가다. 폴란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무를 선택했다. 이탈리아가 같은 선택을 할 경우 코리안 스탠더드는 개별 계약을 넘어 구조적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문제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간 격차다.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우수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납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성능은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한국은 이미 납기와 생산력에서 실적을 축적했다. 이 비대칭이 유지되는 동안 유럽 방산 질서는 성능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이동이 고착될 경우 기존 주도권의 균열은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탈리아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이탈리아의 전략적 동반자 격상 선언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 방산 공급 축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다. 폴란드가 동유럽에서 몇 달 납기라는 충격을 만들었다면 이탈리아는 남유럽에서 동일한 충격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리적으로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중심이며 북아프리카와 직접 연결된 관문이다. 이 위치는 단순한 물류상의 장점이 아니라 안보 확산의 거점이다. 만약 이탈리아가 K2 전차 체계를 도입하고 현지 생산을 병행한다면 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산업 이식이다. 한국형 체계가 이탈리아에서 생산 정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순간 남유럽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대신 로마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갖게 된다. 공급거리가 짧아지고 납기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코리안 스탠더드가 남유럽의 기본 기대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생긴다. SAFE가 유럽 기업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실물 납기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선택은 내부 균열을 가속화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질서 유지를 원하지만 납기 데이터는 한국 쪽에 축적되어 있다. 이미 폴란드에서 증명된 계약 후 몇 달이라는 결과는 단일 사례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탈리아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는 동남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산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축은 단순히 무기 판매량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표준의 이동을 의미한다. 한번 한국 체계를 채택하면 훈련, 정비,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까지 동일 체계 안에서 통합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플랫폼 중심 구조는 상대적으로 고립된다. 시간이 지나면 계약 단위가 아니라 생태계 단위 경쟁으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유럽 방산 질서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속도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성능 자부심을 유지하며 지연을 감수할 것인가? 미국의 25% 관세 위협으로 촉발된 균열은 이제 유럽 내부의 산업 구조 문제로 이어졌다. SAFE는 자금 조달에는 성공했지만 생산 확장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프랑스의 라팔은 여전히 뛰어난 플랫폼이지만 납기 불확실성은 전략적 신뢰를 약화시킨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 사례에서 납기와 생산력을 동시에 증명했다. 이 데이터는 이탈리아의 계산을 바꾸었고 그 계산은 남유럽으로 확산될 잠재력을 가진다. 이탈리아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 체계를 확산시킬 경우 유럽 방산의 중심은 다극화된다. 프랑스와 독일이 독점해온 공급 질서는 상대화되고 한국은 단순한 외부 판매자가 아니라 내부 표준 형성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한번 재편된 공급망은 관성으로 유지된다. 결국 이탈리아의 선택은 유럽 안보 구조의 시험대다. SAFE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납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형 표준은 남유럽을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이것이 일시적 위기 대응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유럽 방산 질서의 장기적 재편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납기 데이터와 생산 능력 격차는 그 방향을 점점 더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